네, 믿음마페TV 함종식입니다. 오늘은 지금 미국의 중간선거가 플로리다 주에 다시 네, 믿음마페TV 함종식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중간선거 지금 플로리다 주에서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지금 미국의 중간선거가 아주 전립가경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요. 두 번째로는 마크롱이 며칠 전에 트럼프가 프랑스 1차 세계대전 종전기념 그 행사에 참석하기 전에 마크롱이 프랑스 자기네 나라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유럽의 독자적인 군대를 창설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을 배제한 유럽의 독자적인 군대를 창설하자. 요거에 대해서 과연 유럽이 미국의 등을 돌리고 독자 세력화, 유럽의 독자 세력화를 추진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중간선거요.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한 것 같다, 부정투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는 미주리주에서 발생한 사건을 얘기한 거였습니다. 그때 미주리주하고 플로리다주가 두 사건이 같이 부각이 됐었는데, 저는 이제 트럼프가 트윗에 올리기를 미주리주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보는 것 같아서 그때 미주리주 사건을 이렇게 찾아봤던 거였거든요. 근데 일단은 미주리주 상원선거, 말다 맥셀리라고 하는 공화당 의원하고 여자 후보, 공화당 후보하고 커스틴 시네마라고 하는 민주당, 그것도 여자 후보예요. 여자 후보하고 이제 붙었는데 상원 자리를 놓고 미주리주에서 붙었는데, 여기서 부정선거가 발생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이 사건은 말다 맥셀리가 패배를 인정하고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주리주 사건은 일단은 일단락된 것 같고요. 일단락된 것 같고, 미주리주 상원선거는 지금 이제 더 심각하게 플로리다주에서 사건이 터졌거든요. 거기에 릭 스캇이라고 하는 그 공화당 후보가 상원에 도전을 했고, 그리고 론 드산티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도 물론 공화당 후보, 이 사람은 주지사에 주지사에 도전을 했는데, 플로리다주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지역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굉장히 큰 득표차로 승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트럼프가. 그리고 선거 유세 기간 내내 플로리다주가 굉장히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높았고요. 그래서 당연히 상원의 릭 스캇이라든가 주지사의 론 드산티스라든가 이 두 사람이 당연히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초반기에는 이 두 사람의 득표율이 몇만 표 차이로 훨씬 앞서고 있었나봐요. 근데 이제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아직 이제 투표 결과가 나온 건 아닌데, 어떤 새로운
그동안 어디서 보도 못한 새로운 투표용지가 막 갑자기 발견된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공항에서 그 투표용지가 어떤 공항 창고에 며칠 동안 처박혀 있었던 이런 사건이 있었고, 플로리다주 선거에서요. 그래서 트럼프가 트윗에다 뭐라고 올렸냐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Florida election should be called in favor of Rick Scott and Ron DeSantis in that large numbers of new ballots showed up out of nowhere. 예, 그럼 한번 해석해 볼게요. 플로리다 선거는 Florida election should be called in favor of Rick Scott and Ron DeSantis. 플로리다 선거는 릭 스캇하고 론 드산티스에게 유리해야 한다. called in favor, 뭐 유리해야 한다. in that large numbers of new ballots. 어떤 많은 숫자의 새로운 투표용지에 대해서, 근데 그거가 showed up out of nowhere.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갑자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투표용지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얘기로는 지금 어디선가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투표용지가 새로 지금 발견이 돼서 나왔는데, 그동안 릭 스캇하고 론 드산티스하고 앞서 왔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본다면, 확률적으로 본다면 이 새롭게 발견된 요 투표용지에 대해서도 앞서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정확하게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And many ballots are missing or forged. 많은 투표용지가 사라지거나 위조됐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And many ballots are missing or forged. 사라지거나 위조됐다는 거예요. An honest vote count is no longer possible. 정직한 투표는 더 이상 불가능할 것 같다. Ballots massively infected. 투표용지가 어마어마하게 오염됐다. 감염됐다. Must go with election night. 그 선거날 밤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18시간 전에 올린 트윗이네요. 트럼프가. 근데 제가 요 뉴스를 찾아보니까요. 일단은 근데 희한한 게 미국 주요 언론에서 이걸 별로 안 다루고 있어요. 참,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거 문제예요. 한국 언론들이 좌성향화 되어가는 것처럼 미국 언론들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거 큰일이지 않습니까? 이거 보도해야죠. 미국 언론들이 왜 보도를 안 해요, 이거를. 별로 보도를 안 하고 있어서 그냥 조그마한 군소 언론들이 몇 군데가 이거를 그냥 언급하고 있는데, 그걸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공항 창고에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건 뭐냐면은, 어떤 그 투표용지 박스가 있는데, 투표용지를 보관한 박스요. 이게 공항 창고에 이틀 동안이나, 선거가 지나고 나서도 이틀 동안이나 그 안에 처박혀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걸 누가 발견했냐면은 브로워드 카운티, 여기가 이제 브로워드 카운티, 여기가 그 플로리다주의 어떤 지역인가 보죠. 브로워드 카운티에 그 초등학교 교사가 있는데, 그 교사가 지나가다가 공항을 지나가다가 그 공항 창고에 놓여 있는 그 박스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일단 뉴스에 나온 바에 따르면은 공항 관계자가 말을 하는데, 공항 관계자가 말을 했는지 누가 말을 했는지, 그 투표용지 박스 안에는 투표용지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은 그런 얘기가 있었고, 아니 뭐 저기 제가 대충 뉴스 화면을 보니까 그 이제 그 보도한 그 동영상을 보니까 그 안에서 투표용지가 안 나고 뭐 이상한 잡동사니가 들어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 이상한 잡동사니가 물론 들어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도 문제인 게 그 잡동사니 무슨 사무용품 같은 게 들어있었어요, 그 안에. 그런 걸 집어넣으려면은 그게 투표용지 박스라는 그 안내 문구를 떼고 집어넣어야지. 그 얼마나 민감한 사안입니까? 투표용지 박스에다가 누가 사무용품을 집어넣고 그래요. 공무원들 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좀 뭔가 미심쩍은 면이 있고, 일단 군수 언론들에서 그 취재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그 안에 투표용지는 없었다,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그거 외에도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새로운 투표용지가 갑자기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얘기로는 지금까지 릭 스캇하고 론 드산티스하고 계속 앞서고 있었으니까 새로운 투표용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뒤집히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여러 가지가 못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many ballots are missing or forged. 많은 투표용지가 사라지거나 위조됐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미국 중간선거가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고요. 이 일이 어떻게 발전돼 갈지, 이 사태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미국 중간선거는 미국 역사상 가장 뜨겁고 치열했던 중간선거였다. 왜냐?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 그리고 트럼프를 반대하는 세력의 치열한 싸움이었다. 치열한 전쟁이었다, 이번 중간선거는. 그동안 이렇게 치열한 전쟁이 없었어요. 이렇게 치열한 선거가 없었거든요. 이거는 바꿔 말하면은, 그동안 미국의 대통령들은 미국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 중에 미국의 부패한 기득권을 제대로 개혁하려고 했던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적당히 기득권에 서로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미국을 이끌어왔죠.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나오건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건. 그런데 트럼프가 뭔가 제대로 개혁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미국 기득권 세력이, 이거는 뭐 여야 공화당 민주당 기득권 정치 세력은 물론이고 언론, 그리고 학계, 경제계, 이런 쪽에서, 경제계 쪽에서는 특히 그 글로벌 금융사하고 IT 그룹 쪽에서, 그쪽에서 굉장히 트럼프에 대한 반대를 심하게 하고 있어요. 글로벌 금융 세력, IT 세력, 그리고 뭐 언론, 그 관료, 공무원 쪽, 관료 세계, 그리고 정치계, 이런 쪽의 기득권 세력들이 아주 그냥 단합을 해가지고 트럼프에 반대를 하는 움직임을 아주 그동안 계속 그런 움직임을 보여왔는데, 이번 중간선거에서 이들이 아주 서로 단합을 해서 트럼프에 반대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꼭 승리를 하길 바라고, 결국에는 2020년에도 재선을 해서 꼭 트럼프가 미국 사회를 개혁해내길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트럼프에게 있어서 중국을 굴복시킨다거나 북한 김정은 정권을 갈아치는 거,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트럼프에게. 트럼프의 진짜 사명은, 트럼프에게 정말 치열한 전쟁이 될 그 임무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부패 기득권을 개혁하는 겁니다. 이들을 백일하에 드러내서, 이들이 그동안 미국이 어떤 짓을 해왔는지 이거를 백일하에 드러내서 미국을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힘든 일이죠. 그건 자기 목숨 걸고 해야 되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트럼프가 꼭 그 일을 완수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크롱이 그 며칠 전에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우리도 유럽 독자적인 군대를 창설하자, 미국을 배제한 유럽의 독자적인 군대를 창설하자, 이 얘기를 인터뷰에 나와서 했거든요. 마크롱이. 그러니까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트윗을 날렸는데 very insulting하다, 아주 모욕적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너네 그 얘기 하기 전에 나토 분담금이나 좀 제대로 내라. 너네 잘 사는 나라 아니냐? 우리 돈으로 너네 다 지켜주고, 게다가 우리가 너네한테 무역적으로도 굉장히 큰 적자를 보고 있고,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맞죠? 트럼프 얘기가 맞아요. 그동안 유럽은 너무 설렁설렁 살아왔어요. 자기네도 부유하게. 솔직히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도와줘서 지금 이렇게 부유한 유럽이 된 거 아닙니까?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은 지금도 히틀러, 나치, 독일에 속박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참, 트럼프가 맞는 얘기 한 거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마크롱이 그 얘기를 하고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유럽 독자군을 창설하자, 이 얘기를 하고, 프랑스의 마크롱이 독일 메르켈 총리를 만나서 우리 서로 이제 친해지자, 우리 서로 예전처럼 70년 전처럼, 또 100년 전처럼, 100년 전에는 1차 세계대전, 70년 전에는 2차 세계대전, 그때처럼 이제 싸우지 말자, 그런 비극적인 일은 없애자. 물론 좋은 의도입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손잡고 그랬냐면은, 그 콩피에뉴 숲에 있는 열차 안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콩피에뉴 숲에 있는 열차가 뭡니까? 이게 뭐냐면은 1차 세계대전 끝날 때 그때 휴전협정을 맺잖아요.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이제 프랑스 이제 서방연합군하고 독일하고, 그때 휴전협정을 맺었던 곳이 이 콩피에뉴 숲에 있는 열차 칸이었거든요. 그 안에서 휴전협정을 맺었어요. 독일하고 이제 유럽 연합군하고 서방연합군하고. 그 사실상 독일이 항복 서명식에 사인한 거죠. 예, 사실상 독일의 항복 서명식이었습니다. 독일에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그런 휴전 협정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 20여 년 만에 히틀러가 똑같이 되갚죠. 히틀러가 1940년도 프랑스를 침공하고, 그 유명한 전격전으로 프랑스를 아주 그냥 한 달 만에 프랑스를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굴복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를 완전히 제압했어요. 그리고 히틀러가 휴전협정, 그 항복협정을, 항복문서, 그거를 작성하게 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그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굴욕적인 휴전협정을 맺었던 그 콩피에뉴 열차 안에서, 그때 히틀러가 프랑스의 무슨 장군이지? 있어요. 하여튼 프랑스의 그 BC 정부 그 장군을 불러가지고 그 휴전협정을 맺습니다. 항복 협정서에 그 사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히틀러가 그 1차 세계대전에 굴욕을 안가품을 한 거예요. 똑같은 콩피에뉴스 그 똑같은 열차칸 안에서. 근데 지금 그 열차 안에서 물론 똑같은 열차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다 부서지고 없고 그 모형으로 만든 거라 그래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프랑스가 그 사인한 거 그 열차를 똑같이 모형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 안에서 지금 이 메르켈하고 마크롱이 만나서 뭐 악수하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이거. 그리고 독일의 그 대통령은 메르켈은 총리고요. 대통령은 영국에 가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하고 만나서 1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을 축하하고 우리 또 친하게 지내자, 전쟁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이 마크롱이 상당히 야망이 있는 것 같아요. 마크롱이 유럽의 독자적인 어떤 제국을 형성하려는 그런 야망이 있는 게 아닌가, 마크롱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독일의 메르켈이나 아니면 어떤 독일의 어떤 지도층, 어떤 세력이 그런 야망이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독일이 그런 야망이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크롱, 독일, 이런, 뭐, 마크롱, 메르켈, 이런, 지금 현재 미국의 주요 지도 세력들이 그런 야망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분명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을 배제한 유럽의 독자적인 어떤 유럽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야망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 마크롱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마크롱이 그 부인이 그 마누라가, 제가 왜 마누라라고 하냐면은 이 부인이라고 하기도 참 그런 게, 얘기 들어보세요. 일단 그 마누라가 브리짓이라고 하는 여자지 않습니까? 나이 차이가 24살이 나요, 마크롱하고. 아니 뭐 나이 차 많이 날 수 있어요. 나이 차 많이 날 수 있는데, 자, 여자가 다 나이가 많아요. 자, 마크롱은 일단은 이 여자하고 왜 결혼한 겁니까? 사랑해서 했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자식 볼 생각은 없는 거예요, 마크롱은. 자식 볼 생각은 없는 겁니다. 그거 왜 결혼해? 자식 볼 생각도 없는데 왜 결혼합니까? 물론 요즘 세태가 자식 없어도 둘이서 알콩달콩 산다고,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저도 결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냥 둘이 알콩달콩 살 수 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한 1, 2년이나 그렇게 연애하듯이 사는 거지. 자식이 있어야죠, 자식이. 자식 볼 생각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마크롱은. 그리고 아니, 이 브리짓이란 여자가 참 문제인 게, 이 사람이 참 문제인 게, 이게 뭐 처녀총각이 만난 거라든가 어느 한쪽이 사별을 했다거나 남편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남편이 사망을 해서 지금 사별한 그런 과부라든가 이런 남녀가 만났으면은 뭐 20살 차이 나던 30살 차이 나던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 관계가. 근데 마크롱하고 브리짓이 만났을 때는 브리짓이 유부녀였거든요. 아이 셋 딸린 유부녀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크롱의 부모님이 얼마나 환장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환장했겠습니까? 정말 반대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브리짓을 찾아가가지고, 너는 누릴 거 다 누려오지 않았느냐? 내 아들의 미래를 막지 말아라. 내 아들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권리가 있다. 너를 만나게 되면은 이제 자식도 못 낳게 되고, 더 이상 내 아들의 인생을 막지 말라고 단호하게 아주 정말 반대했다 그래요, 그 결혼을. 근데 이 브리짓도 끝까지 매달린 것 같고, 마크롱도 이 브리짓한테 우리는 결혼할 거니까 뭐 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라, 계속 그렇게 얘기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녀 총각이 만난 거라면은 20살이 차이 나든 30살이 차이 나든 아름답단 말입니다. 혹은 뭐 사별한 여자라든가 지금 그래서 남편이 죽은 과부라든가 그러면은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바람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하게 됐냐면은 마크롱이 한 대학교 갈 때쯤인가 그때쯤 브리짓이 이혼을 해요. 자기 남편하고. 그래서 둘이 결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하고 마크롱도 이상하고 이 브리짓이라는 여자도 좀 이상하고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제가 이거 너무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분들은 좀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 이렇게 사탄적인 사람, 어떤 사탄적인 속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이 어떤 이성적인 관계가 굉장히 약간 변태적이에요.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다 그래요, 다. 변태적인, 그 어떤 사탄적인 속성을 비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대표적으로 히틀러. 히틀러가 첫사랑이 누굽니까? 히틀러의 첫사랑이 자기 조카지 않습니까? 자기 조카하고 사랑을 했어요. 자기 조카하고. 근데 그 조카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했거든요. 히틀러랑 계속 만나서 사랑을 나누다가 그 사랑을 나눴다고 말할 수는 없죠. 뭐 안 좋은 짓을 서로 하다가 그러다 자살해요. 그 자살했다는 거는 그 히틀러의 그 어떤 영혼에 박혀있는 그 악마적인 속성이 그 악마적인 속성으로부터 그 여자 조카가 어린 조카가 얼마나 눌림을 받았겠습니까? 히틀러의 그 악마적인 속성에. 그러니까 자살한 거예요. 자살한 거고 피카소라는 화가도 그래요. 피카소가 정말 많은 여자들을 거쳐왔는데 살면서 많은 여자들을 거쳤는데 하나같이 다 자살해. 피카소를 만난 여자들이 하나같이 다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크롱이 이게 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브리짓이라는 여자도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고요.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어쩌면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물론 제가 이거를 뭐 전적으로 확신하고 믿지는 않는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그 성경 학자들 중에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 세력이 일어나는데 적그리스도 제국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유럽 제국이라고 그렇게 연구하고 주장하는 성경 학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이론은 뭐냐면은 일단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어떤 짐승이 나오는데요.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적그리스도 제국. 근데 그 짐승이 모습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리고 입은 사자의 입이더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표범 같은데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이더라. 자, 표범. 표범이 과연 어느 나라를 상징하는 걸까요? 표범. 독일이요, 독일. 그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 학자들이. 그렇죠. 독일이 표범을 상징하긴 해요. 그 독일의 전차 이름도 레오파드고요. 레오파드가 표범이란 뜻 아닙니까? 독일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표범을 상징하긴 해요. 그리고 곰은 전통적으로 러시아를 상징하고요. 러시아 불곰 나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사자는 어디를 상징합니까?
영국이요. 영국도 전통적으로 사자를 상징해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개의 나라가 주도가 돼서 유럽 제국을 형성할 것이냐. 자, 그렇다면은 물론 저는 이거를 뭐 100% 믿지는 않아요.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서부 유럽의 주요 나라들이 만약에 어느 날 미국하고 등을 돌리고 미국에게서 등을 돌리고 자기네 독자 세력을 형성하려고 한다면은 뭐 러시아하고도 붙을 수도 있겠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그 예언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10개의 뿔이 나오는데 10개의 뿔은 10개의 나라를 상징해요. 10개의 왕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이 중에서 3개가 사라진다 그래요. 3개가 뽑혀서 없어진다 그래요. 3개가. 그럼 3개의 나라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3개의 나라가 3개의 왕이 뽑혀서 없어지려면은 어떤 강한 힘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제국을 형성하려고 하는데 이 3개 나라가 방해가 되는 겁니다. 자꾸 반발을 해요. 이 3개 나라를 확 밟아서 확 죽여버려야 되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겠느냐. 그게 러시아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뭐 끼워 맞춰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제가 이거를 그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를 제가 100% 믿지는 않지만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예요. 어쨌든 마크롱이나 메르켈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열망이 있는 것 같아요. 유럽의 독자적인 제국을 다시 한번 만들려는 열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열망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결국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글로벌리즘이거든요. 마크롱이나 메르켈이 주장하는 거는 글로벌리즘입니다. 이 사람들의 사상은 글로벌리즘이에요. 트럼프가 주장하는 거는, 트럼프의 철학은 자기 국가의 주권 이런 거고요. 자, 그러면은 마크롱이나 메르켈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자기네들은 국가주의를 부정한다, 국가주의를 경계한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국가주의를 강조하다 보면은 전쟁이 날 수 있지 않느냐. 자기 국가만 너무 사랑하고 자기 국가의 이익만 너무 챙기려고 하다 보면은 전쟁 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리즘을 선호한다. 글로벌리즘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크롱이나 메르켈이나 이런 쪽에서는. 자, 그러면은 글로벌리즘이 과연 평화를 선도하는 사상이냐? 그렇습니까? 역사를 보자고요, 역사를. 글로벌리즘이 과연 평화를 위한 사상인가? 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세계의 패권을 차지했던 왕들, 황제들, 세계의 패권을 쥐었던 왕들이 결국 추구했던 게 글로벌리즘이거든요. 그리스의 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알렉산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마케도니아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아주 그냥 세계를 휩쓸어 버리지 않습니까? 중동을 넘어서 페르시아를 넘어서 저 인도까지. 알렉산더가 결국 원했던 것도
이 세계 제국을 원했고요. 세계가 하나로 통합된 제국을 원했고요. 알렉산더가. 그리고 지금 현재 유럽의 어떤 현대 유럽의 모습을 처음으로 형성한 사람, 현대 유럽 제국, 이 유럽의 모습을 처음으로 형성시킨 사람, 줄리어스 시저,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 사람이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프랑스를 다 점령하고 갈리아 지역, 그리고 영국까지 뻗어나가서 현대 유럽을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도 유럽 제국이라기보다는 지중해 제국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야망이 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징기스칸은 저 아시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극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까지 다 먹었지 않습니까? 징기스칸이 속으로 열망했던 것도 세계 제국이었고요. 하나같이 패권자들은 세계 제국을 열망했어요. 하나같이. 근데 그게 평화로 됩니까? 다 전쟁을 통해서 피를 흘려서 그 세계 제국을 만들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성경이 줄곧 얘기하는 게 글로벌리즘이 그 옳은 사상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글로벌리즘 그게 옳은 게 아니다. 자, 바벨탑이 세워진 것도 사실 글로벌리즘이라는 어떤 그런 이념으로 세워진 거고요. 그거 하나님이 흩으셨고요, 바벨탑을. 마지막에 이 세상에 형성될 어떤 제국도 그 예언에 보면은, 다니엘서 예언에 보면은 철과 진흙이 서로 붙어있는 발가락 그 모습을 다니엘서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철과 진흙이 붙은 것 같아서 서로 연합되지 않는, 겉모습만 연합된 모습의 제국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연합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언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민족과 민족이 서로 들고 일어나 전쟁을 하게 될 거라고. 그 서로 섞일 수 없는 민족을 그걸 억지로 붙여 놓으니 그 민족과 민족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글로벌리즘이 이게 결코 그게 결코 평화를 위한 사상이 아닌 겁니다. 글로벌리즘이. 인간은 평화를 이루고 싶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그 평화를, 전쟁 없는 평화의 세계를 위한 하나로 통합된, 전쟁이 영원히 사라진 평화의 세계를 인간은 정말 소망하죠. 인간은 정말 소망해. 어떤 정치인이든 그런 야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냐 이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지금까지 계속 안 되어왔던 역사를 우리가 지나온 거 아닙니까? 글로벌리즘이 이게 어떤 선한 사상이 아닌 겁니다. 선한 데서 출발한 사상이 아닌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끼리 인간의 죄를 허용하면서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인간끼리 어떻게 서로 연합해서 평화를 이뤄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건데, 이게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상이라는 거죠. 죄를 그대로 허용하면서 그 안에는 지금 유럽이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미국도 동성결혼을 허용하는데 미국은 아직까지 짐승하고 섹스하는 거는 허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유럽은 짐승하고 섹스하는 걸 합법화하고 짐승하고 결혼하는 것도 합법해가지고 무슨 돌고래랑 결혼해가지고 개랑 결혼한 그 혼인신고서를 받아줘요, 정부가. 유럽이 그런 나라예요. 인간들끼리 그런 죄를 허용하면서 살고 싶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연합 제국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를 글로벌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이 글로벌리즘이 이 결코 이게 선한 데서 온 사상이 아니다. 이게 아주 악마적인 데서 온 사상이다. 이 글로벌리즘이. 근데 유럽에 이 마크롱 같은 악마적인 사람이 글로벌리즘을 지금 강하게 주창하고 있다. 예,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예. 뭐 괜히 너무 이거 쓸데없이 열을 낸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